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남성은 81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80살에 장례식을 치렀죠. 엉뚱한 소리 같겠지만 일본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2017년 안자키 사토루라는 일본의 기업가는 생전 장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가 신문에 게재했던 글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마음을 전하고자 생전 장례식을 개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안자키 사토루는 장례식을 개최했을 당시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예견된 상태에서 생전 장례식을 함으로써 잘 죽기, 즉 웰다잉을 지향했던 것이죠. 일본에서 웰다잉은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종활이라고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종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국가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세계 최초로 8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기도 했죠. 일본의 고령화는 한국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여러 사회적 변화에 의한 낮은 출산율이 직접적인 원인이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지는 고령화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이죠. 놀랍게도 일본은 무려 20년 전인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약 30%가량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이죠. 참고로 한국의 고령 인구는 20% 미만으로 아직은 초고령 사회가 아닙니다. 이는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초고령 사회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일본을 위해 초초고령 사회라는 단어가 생겨야 할 지경입니다. 일본의 초고령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화장 관련 문제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장장이 점점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2025년부터 화장장 부족으로 일명 장례 난민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 난민은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화장장은 기피시설이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일본은 화장을 대체할 방법이 부재합니다. 일본의 화장은 불교의 승려들에 의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메이지 시대 초기에 불교를 부정하는 일본 고유 민족 신앙인 신도의 영향으로 화장 금지령이 내려졌고 시체를 땅속에 묻는 매장이 장려되었죠.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화장 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매장할 토지가 부족하여 매장 대안으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생 문제로 매장보다 화장이 더 장려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의 화장률은 99.9%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즉, 일본의 장례 난민 문제는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은 큰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장례 난민처럼 최근 들어 일본 사회가 더욱더 고령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아시나요? 일본은 이들에 의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는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단카이란 덩어리라는 뜻인데 일본의 인구 구조를 보면 단카이 세대가 덩어리처럼 튀어나와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녀 세대를 단카이 주니어라고 부르는데 이들도 역시 인구 구조에서 튀어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카이 세대는 일본 인구 구조에서 핵심적인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카이 세대의 출생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 안정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되었죠. 또한 전쟁 이후 일본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의료 서비스, 주거 지원, 교육 기회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가족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때 태어난 이들이 단카이 세대입니다. 단카이 세대가 태어난 단 3년의 기간 동안 약 680만 명이 태어났고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늙어감에 따라 일본 사회 시스템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은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단카이 세대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약 50조엔에 달해서 경영 압박에 시달렸었죠. 또한 연금이나 보험도 큰 영향을 받았고 퇴직 후 그들의 생활 스타일에 따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2007년 문제라고 정의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제는 2025년 문제일 것입니다. 2025년은 단카이 세대 전원이 75세 이상, 즉 후기 고령자가 되는 해이죠. 이에 따라 사회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령 문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단카이 세대는 치열한 경쟁을 하며 일본 7, 80년대의 고도 성장을 이끈 세대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성장을 이끈 주역들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쓰시타 고노스케입니다. 그는 파나소닉의 창업자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일본에도 심각한 불경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했죠. 하지만 마쓰시타는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불경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이후로 그의 경영 철학은 일본 기업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대표적으로 종신고용제가 있습니다. 이는 한 번 입사하면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충성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가정생활과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마타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임신, 육아, 출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하면서 당사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2015년 일본 노동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마타하라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타하라 같이 출산율에 해가 되는 나쁜 문화는 소속감과 애사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 의해 만들어졌죠. 즉, 일본의 기업 문화는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신조어 유행어 시상식이 열립니다. 2012년에는 종활이라는 단어가 신조어 유행어 탑10에 들었죠. 종활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종활의 과정에는 대표적으로 엔딩노트 작성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산이 얼마인지,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버리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유품이 무엇인지 등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작성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엔딩 노트가 있고 이는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활에는 엔딩 노트뿐만 아니라 장례를 직접 준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2023년 일본에서 5, 6, 70대를 대상으로 종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6.8%가 종활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종활을 이미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종활은 일본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죠. 한국은 이르면 2024년 말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본처럼 종활에 익숙한 국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몸에 문신이 있는 것 자체로 사회에 반항심 가득한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문신의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